오늘부터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것이 혁신이다. 여야를 내려놓고 관습을 떼버리고 혁신을 외쳐봅시다. 다시 만난 정치 공동 혁신구역. 자,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날선 공방 한번 펼쳐볼까요? 주진우 라이브가 지정한 여야 혁신위원장 세 분 모셨습니다. 김용태. 네, 국민의힘 김용태입니다. 류호정.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용혜인. 네, 기본소득당 윤혜인입니다. 14일이 위안부 할머니 기리밀일이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택배 없는 날이었는데 택배 없는 날에 대해서 류호정 의원이 택배 노동자를 위해서는 많은 활동했었죠? 네, 그날 이제 택배 없는 날인데 사실 요즘 또 폭염이잖아요. 네. 지금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이노동자들이 폭염 기간에 충분한 휴식 시간 제공하라고 예. 시행 규칙들이 있거든요. 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집회를 했어요. 그날 같이 참여해서 문제점들을 좀 지적을 했죠. 말 나온 김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뭐 당연한 거지만 그 체감 온도 33도 이상, 35도 이상 이럴 때 쉬어야 하는 그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강제 사항이 아니에요. 공고 사항이고 근데 쿠팡이 이거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인데 택배 관련해서는 그런데 쿠팡에서 계속 문제가 이렇게 제기됩니다. 더 많은 물량을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하겠다라는 목표를 수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예. 전 매년 희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매년 물류센터를 이 시기에 그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요. 예. 왜냐하면 항상 사망자가 발생을 하거든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길 바랬는데 이제 강제 규정으로 가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 공고 규정이라도 생긴 것은 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작년에 생긴 거라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일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그 작년 한 해만 해도 664명의 국민이 일터에서 죽음을 맞았는데요. 이게 산재 인정이 된 분들만 이 정도니까 인정이 안 된 분들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 공장에서 한 분의 노동자가 게임 사고로 돌아가시는 일도 있었어요. 또 났어요, 이 샤니 SPC. 그래서 이 중대재해법이 제정된 지금도 여전히 산재 사망은 이어지고 있고 기업의 이 산재 예방을 위한 노력은 너무나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산재 도미노를 멈추기 위해서 기업이 이 안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조치들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청원 소개 의원으로 함께 했었던 이 산재 사업장 공개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업장에서 산재가 났는지 내가 지금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일하고자 하는 이 기업에 산재 사고가 있었는지 아닌지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알바몬이나 잡코리아 같은 어떤 구직 사이트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인구직 사이트들에서 이 산재 사업장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이번에 제가 청원 소개 의원으로 함께 했고요. 예. 이 법안이 3천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입법 서명으로 함께 해주신 법이라는 점이 의미 있는 지점이고 네. 더 이상 일하다가 지는 않아도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야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심리적 G8의 국격에도 어울리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우리가 갖추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정부 여당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산재 예방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태 최고. 그러니까 일단 폭염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사실 기업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 과거와 다르게 이 기후 재난에 대해서 대비가 잘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도기,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대응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또 적응하는 필요도 있거든요. 이 적응하는 관점에서 기업이 이 폭염에 대한 대비를 좀 앞으로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저 기업체 사장님들 생각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노동자 편은 좀 안 들어준다 그런 지적은 계속 받습니다. 노동자 편 당연히 들어야죠. 일할 수 있는 환경, 그런 근로
이런 것은 굉장히 보수의 가치하고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보수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기업이랑 정부 여당이 친한 김에 가서 이야기 좀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폭염은 곧 있으면 가지만 물론 이제 내년이 있기 때문에 준비는 해야 합니다. 근데 또 추석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또 물류가 엄청 몰리거든요. 네. 또 과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 저도 예상할 수 있는 건 이제 기업 임원들도 당연히 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분들은 네. 더 잘 알죠. 가서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얘기할게요. 저는. 자, 광복절 경축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용태 최고.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으니까 계속 제가 한 오늘 기사 보니까 그 다른 얘기인데 네. 그 고소영 씨랑 장동건 씨가 네. 광복절에 이제 일본 여행을 다녀와서 예. 이걸 이제 SNS에 올렸는데 지탄을 받으면서 이제 사과글을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정서가 지금 그렇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문화적으로 우리가 지금 세대에서 굉장히 가깝게 느낄 수 있고 일본 여행을 자유롭게 가지만 광복절만큼은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그 100년 전 일제의 제국주의에 맞서서 싸웠었던 우리 선조들의 어떤 그런 얼을 기리고 또 앞으로 이러한 것을 또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야만 앞으로 한일 관계가 건강해 나가질 수 있다라는 게 국민 정서인데 네.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 메시지는 그런 국민 정서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물론 대통령 말씀에 뭐 저는 뭐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굳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하실 필요가 있었나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이 콘텐츠를 추천해 주잖아요. 네. 이 안 좋은 점이 확증 평양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 4.19 때도 참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4개월 사이에 이 콘텐츠가 대통령의 그 편향을 강화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 강한 메시지가 나왔고요. 일본의 나라 되찾은 날에 일본을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었으면 적어도 내부를 그렇게 갈라치는 말씀 또한 하지 않으셨어야 그 통합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 했고 또 매번 카르텔, 반동 세력, 자유민주주의 이런 단어만 반복적으로 좀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어휘에 한계가 온 것도 아닌가. 매번 이렇게 이념으로 갈라치다가는 아마 2030 세대는 자기 자신이 잘 하지 못한 어떤 실무적 실책을 이렇게 대충 이념으로 덮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의 말이 뭐 틀린 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대통령의 말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그리고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패륜적 공작을 일삼아왔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너무 충격적이었고 대통령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일궈온 운동가들을 폄훼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누군지 묻고 싶고요. 네. 이한열 열사입니까? 아니면 박종철 열사입니까? 아니면 노동자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졌던 전태일 열사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을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매도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저는 이 정말 문제적인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산 전체주의라는 말을 제가 초중등 교과서에서도 본 적이 없고 어떤 사회학, 정치학 이론서에서도 본 적이 없는데 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일까 너무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예. 근데 작년 8.15 기념사에선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데 올해 이제 4월 미 합동 그 연설, 그 미 의회 합동 연설에서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이 찾아보니까 조갑재 씨 같은 분들 그리고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이 공산 전체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극우 유튜버들이 쓰는 단어 가지고 정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대통령께서 좀 유튜브 끊고 초중등 교과서부터 좀 다시 공부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뭐 대통령의 연설은 크게 두 축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에 대한 어떤 우월함 강조하셨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일본과의 미래의 관계였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이 갖고 있는 그런 과거사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아쉽죠. 네. 그러니까 일본 총리는 아직도 야스쿠니 신사에 복납을 했고 네. 또 정조 회장인가요? 자민당에 그분 또 실제로 이제 신사 참배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연합훈련 하는데
그 동해 대신에 이제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라는 그 기사를 또 제가 접해가지고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 하면서 저는 대통령께서 일본의 이러한 과거사 문제를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야만 저는 건강한 한미일의 관계 또 한일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광복절인데 왜 대통령께서 과거 역사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셨을까? 그리고 일본만 이렇게 파트너라고 했을까? 일본 언론에서는 뭐 호평일색입니다. 그리고요, 공산 세력, 반국가 세력이 활개를 치면 잡아가야 되는데 검사 출신이 얼른 잡아가라고 하세요. 누구예요, 도대체? 그 대한민국의 네. 사회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합의한 반국가 세력은요. 네. 그 4.19 혁명을 진압했고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네. 그리고 군부 독재로 국민들과 민주주의를 억압했던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실제로 국민 자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댔고 광주의 민주화의 열망을 학살로 답변했던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은 다 지금 세상에 안 계시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있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건 이 반국가 세력들을 계승하겠다라는 것처럼 보이는 국민의힘인가? 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근데 듭니다. 그 2018년도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하려고 했을 때 실제 그런 단체들이 있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을 칭송하는 백두칭송위원회라든지 위인맞이 환영단 이런 단체들이 있었고 저는요, 그분들 그러니까 네. 최근에 밝혀진 사실은 일부 노동단체에 네. 북한이 지령을 내렸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단체로 활동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을 환영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단체를 만들어라. 그게 밝혀졌던 것이고 사실 그러한 반국가 세력들은 과거에 이제 존재해왔고 지금도 실존해 있으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을 네. 잡아가거나 아니면 그럼요. 정신병원으로 가 보내야 돼요. 근데 좀 따져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공산당, 공산 전체주의, 그 다음에 반국가 세력을 얘기하는데 이거 생각이 다르다고 반국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짐이 국가다 이 생각을 하시지는 않겠죠. 그건 아니겠죠. 설마 뭐 야당을 향해서 저는 반국가 저는- 세력이라고 지칭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단체들, 그러니까 실제로 했던 그 단체들을 가리켰던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어떤 간첩행위라는 건 당연히 물론 있기야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간첩은 잡아가야 돼요. 심지어 대통령이 이제 친구라면서 넘어가서 좀 유야무야 됐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실도 불과 4개월 전에 미국에 도청 당했던 것 아닙니까? 사실 그것도 간첩 행위입니다. 미국 그리고 간첩이죠. 미국 간첩. 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수사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필요한 처벌이 있다면 이제 사법적 절차를 통해 내려지면 되는 건데 과연 그럼 그 개별적 사건들을 광복절의 대통령 기념사 어떤 역사적인 발언으로 남겨야 할 메시지로서의 이유가 있느냐 저는 그걸 묻지 않을 수가 없고 네. 어떤 나라의 수반이 민주주의와 진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네. 상식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다음에 공산당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을까요? 저는 참 쉽지 않죠. 사실 너무 그게 사실이라면 너무 사소한 어떤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알지도 못해. 전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 세력을 두고 주요한 축사를 낭비하신 셈이죠. 그냥 이 중요한 축사를 상대 진영에게 시비 걸기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없진 않겠죠. 아니 없진 않겠죠. 예. 그 수사를 그거 통해 그걸 왜 8.15에서 그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써야 하냐고요, 대통령이. 김용태 측 하나만 물을게요. 예, 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네. 특사 이렇게 네. 광복적 네네. 특사로 이렇게 풀려났어요. 난 강서구청장 출마하다 이렇게 네네. 선언했는데 어찌 들으셨어요? 뭐 지난주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김태우 전 청장 사면 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강서구청장 나갈 수도 있고 본인이 이제 지원할 수도 있겠죠. 다만 당에서는 좀 여기에 대해서 재공천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태우 전 청장의 개인의 어떤 뇌물이나 이런 성범죄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우 전 청장의 유책으로 인해서 어쨌든 재보궐 선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해당 후보자 말고는 다른 후보자를 내는 것이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행안위가 열렸습니다. 잼버리 파행에 대해서
따지고 물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요. 도망갔습니까? 누가 도망갔습니까? 용해인 의원 화가 났어요? 네, 오늘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도망가셨습니다. 아, 그래요? 현안 질의를 하지 않고 회의가 진행되는 중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는데요. 국민의힘의 주장은 전북도지사를 야당이 불러주지 않아서 오늘 회의가 파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당 의원님들이 가짜 뉴스를 너무 유포하세요. 여당에 가짜 뉴스 신고받는 센터가 있다고 하던데 제가 거기에 좀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오늘 있었던 행안위 현안 질의는요. 잼버리 현안 질의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7월 보름쯤에 있었던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신림역에서 있었던 흉기 난동 사건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원래 그때 7월 말에 하기로 했었는데 충북도지사랑 청주시장을 여당에서 못 부르겠다, 동의를 못 하겠다라고 해서 8월 16일까지 쭉 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행안위의 산적한 현안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번 주에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가 전북도지사를 무조건 불러야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번에 합의된 그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질의는 질의대로 하고 다음번에 여당이 원하는 날짜에 전북도지사도 불러서 별도로 현안 질의 날을 잡아서 하자라고 했더니 그건 또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 측 인사들도 출석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오늘 국회의 행안위가 회의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인사들이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고 여당 의원님들은 회의를 열지 않고 박차고 나갔다라는 것이 이제 팩트이고요. 왜 도대체 이렇게 오늘의 현안 질의를 못하게 막고 싶었는가 여당이, 저는 그 부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참사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지자체장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전북도지사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오늘의 회의를 파행시킨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 뭐 저는 말씀하시는 것도 형식적인 논리라고 생각되고요. 아니 그 오송 참사 당연히 현안 질의해야 되고 네. 당연히 그 긴급 현안이라고 해가지고 잼버리 사태가 온 국민의 관심을 받았더라면 전 당연히 전북도지사도 모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현안 질의했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게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안 된다면 뭐 용해인 의원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사실관계 다시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여야 간사간에 합의해가지고 뭐 현안 질의를 매일 열어서라도 이 오송이라든지 뭐 전북도라든지 이 관련된 거 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야가 서로 지금 정쟁화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서로가 방치해 놓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거는 여야 간사가 빨리 합의하셔가지고 전북도지사 부르고 충북도지사 부르고 다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6일 그래서 이렇게 오송 지하차도 먼저 하고 여당이 원하는 날에 잼버리 잡자라고 했는데 16일에 잼버리를 먼저 하는 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당은. 그리고 그게 양보안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야당은 그러면 받아주고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계속 이렇게 긴장 상태 좀 다르죠. 오송 지하차도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참사의 문제인 다 것이고 불러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래서 네. 계속 이렇게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협상이 안 되고 방치되는 거잖아요. 저 그게 굉장히 답답한데 근데 그 협의를 하던 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원내대표를 만나고 오겠다 이만희 간사가 하시더니 소통관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시고 그렇게 협상이 깨지고 파행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요. 이런 걸 두고 정쟁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것을 저는 정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국민의힘에게 파행의 책임이 있는 거고요. 이 책임을 묻는 것을 정쟁이라고 한다면 저는 국회에서 아무것도 논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모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잘 열릴까 걱정입니다. 이 문제도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지금 증인을 채택해주지 않는다면서요. 그리고 각종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서요. 제출하지 않는다면서요. 이 청문회는 잘 열릴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방통위원장 경우에는 청문 보고서 없이도 대통령 임명이 가능한 건이잖아요. 그걸 굳이 또 파행까지 시켜가면서 더 상태를 악화시킬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마저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지금 받고 있는데 반드시 이게 그래도 인사청문회를 잘 열어서 지금 그 후보자의 어떤 언론관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여론조사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낱낱이 드러날 수 있는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문회가 그 김용태 최고가 말한 바로 그런 판단 때문에 열리게 된 건데요. 사실은 여당은 이동관 청문회를 파행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랬을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청문회를 해야 하니까 일단 청문회 날짜에 합의를 하고 청문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네. 그런 노력, 그러니까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야당이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부 여당은 다음 총선까지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럴 계획과 의지가 없고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이제 현안도 많지만 결산도 있고 국정감사도 있고 내년도 예산안도 심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올해 연말까지 내년 총선까지 이 모든 것이 파행일 것이다 라는 점을 좀 지금 미리 앞서 좀 말씀드리고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고요.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태 최고.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정치권이 여야가 정말 무의미하게 계속 싸우는구나. 아니 여당도 증인 빨리 채택해주고 자료 다 제출하고 후보자도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 빨리 동의해가지고 바로바로 청문회를 준비할 수 있게끔 해야지. 여야가 맨날 정쟁만 일삼으니까 국민들 봤을 때 쟤네들 뭐 하나 아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여당도 여기에 대해서 네. 후보자도 여기에 예. 대해서 야당이 제출하라는 증거라든지 증인에 대해서 빨리 협조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꼬리나 이런 거 잡을 필요 없이 또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또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가 계속 파행, 정쟁 이런 단어로 계속 이렇게 점철되고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좀 역할을 했다.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를 이뤄냈다. 이런 얘기는 좀 못 들어요. 계속 못 듣습니다. 세금 깎는 건 합의를 잘합니다. 합의한 거 있죠. 국회의원분들 본인의 한정에서 코인 전수조사하는 거. 그것도 제대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원래 다른 종목은 가족이나 배우자 네. 직계 존속하게 되어 있는데 코인만 이번에 이제 하게 되면서 본인에만 네. 한정한 거는 여야가 이제 합의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합의는 잘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권익위 전수조사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정의당에서도 동의서 내셨을 거고 저도 저랑 배우자의 동의서를 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이 이제 권익위원장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당에서도 동의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여당과 제1야당이 이 권익위 전수조사에 빠르게 좀 동의해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승규 수석의 전당대회 개입설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좀 더 밝혀지는 게 있어야겠지만 일단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드러난 것만으로 보자면 저는 정권이 이제 바뀌게 될 때 되면 5년 뒤쯤 되면 감옥 갈 사람들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굉장히 위험한 일들을 하시고 계시구나.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사안으로 공천 개입 사안으로 징역 2년 이렇게 판결 받으셨는데 이 사안도 그게 굉장히 무거운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인데 왜 이렇게 조용하죠? 당내에서도 조용하고. 당을 사실상 이제 지배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다 알고 있어서 그냥 일상적인 풍경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중대한 문제이긴 하죠. 네. 그래서 윤석열 신당이라는 게 저는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용산당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대통령실이 이렇게까지 당에 대한 그립을 세게 쥐고 가고 있는데 네. 윤석열 신당이 필요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공산 전체주의 얘기하면서 김일성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그런 분들은 잡아가야 된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또 정신과나 정신병원에 계신 분들한테 좀 미안한 말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